과정 중에 그 교수님의 그 허락을 받고 그 다랑산마에 있는 체니다창의 분교인 사라학교에서 2년 동안 강원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림마과 그 캠보 스님을 만나서 그 분께 사사 형식으로 공부를 하면서 논문을 쓰고 더 수행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체력이 다 떨어져서 들어와서 한국 불교에 들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그 티베트 불교하고 한국 불교하고 어떤 부대낌 그런 것을 좀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지내다 보니까 일단 우리 예불 의식에도 그 천수경부터 시작해서 그 밀도 의식이 많이 들어와 있고 우리가 모르는 새에 많이 들어와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한국 불교에 뭐 새로운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다 들어와 있는데 염주알이 깨어지지 않고 어떤 거는 빛나고 어떤 건 좀 가려져 있고 어떤 거는 묻혀 있고 이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이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배운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티베트 불교 승가대학에서는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많이 보셨지요? 네. 티베트 최초 사원인 3회 사원입니다. 여기에 이제 유명한 그 산타락시타라는 그 우리말로 하면 적고보살이 불교 인신론을 시작을 했고 그분은 날란다 대학 총장이셨는데 초대받아서 여기 와 있습니다. 이처럼 그 티베트 불교의 가장 큰 특질이라고 하면 논리학과 접목되어 발달한 유식과 중간 사상이 수행체계의 이론 배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단계적으로 수행체계의 틀을 일목요연하게 세워서 초기불교, 대승불교, 금강승 이 모든 수행체계가 잘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한 그 인도 불교 철학이 티베트에서 한층 더 발달하여 완성된 상태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그 수행의 성취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는 사상체계의 그 바탕을 이루고 있고 그것이 승가 교육에 의해서 기인한다. 어떤 개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승가 교육에서 기인하고 그 승가 교육에서 가르치는 스님들의 영향이 컸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티베트는 아시다시피 전체 인구가 600만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600만 명 중에 출가자가 6만여 명, 그러니까 10% 정도 달하죠. 그리고 이 티베트는 또 인도에서 그 대승 불교가 일어나고 그 대승이 일어나는 그쯤에서 금강승이 같이 일어나면서 금강승을 폭 싸가지고 히말라야 고원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숙성을 시킨 다음에 다시 그 인도로 나와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뻗쳐 나간다. 그래서 지금은 금강승이라고 말할 그 세계적으로 금강승에서 어쩌면 다른 이름으로 또 불려지는 불교로 그런 어떤 패러다임 속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티베트 불교는 그 승가대학에서 고대 날란다 대학의 전통 수행 체계를 아주 고스란히 받아들였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날란다 대학 교학 전통을 잠깐 살펴보면 고대 인도의 불교 3대 교육기관으로 딱실라, 날란다, 비크라마실라 이렇게 이제 나누고 그 중에서 특히 그 정점에 있었던 날란다 대학 그때 아마 출가자가 한 1만여 명이 살았다고 하는데 그 날란다 대학에 티베트, 중국, 한국, 중앙아시아를 비롯해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많은 학생들이 찾아들었고 그런 기록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14대 달라일라마께서도 법문 중에 종종 티베트 불교는 날란다의 교학 체계와 수행 풍토를 그대로 이어받았다라고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날란다 대학 하면 대승의 역사일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일도 있지만
그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모든 학생들은 초기 불교의 18부파와 대승불교를 공부했고 또 그 불교 왕국의 그 빨라 왕조가 번성하면서 인도에서 8세기에서 12세기에 그때의 그 날란다 대학을 많이 지원을 했는데 그 빨라 왕조 때 성행했던 것이 금강승입니다. 그래서 날란다의 수행승들은 대승과 금강승을 자연스럽게 혼용하면서 수행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한편 그 티베트의 불교가 도입된 것이 7세기경으로 그 알려져 있는데 그때에는 그 당나라의 영향도 받고 그 인도 불교의 영향도 받고 이래서 좀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참여사원에서 그 티송대우천 거방이 그 중국의 화성 마하연과 인도 비크라마실라에서 온 까말라실라 두 분을 초대해가지고 논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까말라실라의 그 승리로 판정을 하고 그 이후로 티베트 불교는 그 인도 불교를 근간으로 해서 발전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날란다 교과 과정을 보면 18부파 불교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베다나 논리학, 문법과 철학, 의학, 주술과 같은 그런 것들을 같이 공부했고 특히 그 당시에 다른 그 유파 철학들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어떤 철학이 발달했을 때 그쪽에서 어떤 불교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이라든지 어떤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사유 체계와 그런 그 학파와 관련된 것들을 논리 시스템에 정통하게 했던 것이 바로 그 논리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티베트 교학 체계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이것은 지금 저 위의 사진은 제가 사라에 다닐 때 그때 거기에서 대론하는 모습이고 아래 사진은 미승 강원에서 대론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걸 좀 나중에 설명할게요. 티베트 불교의 교학 체계를 이제 살펴보면 아침에 예불을 하고 아침 공양하고 이제 불교 철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대론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점심 공양한 다음에는 오후에 또 이제 불교 철학과 다른 어떤 그런 보조 강의들 예를 들면 뭐 티베트어 문학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저녁에 법당에서 예불을 마친 이후에 곧바로 대론 수업을 또 합니다. 1대1 대론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한 8시 반이나 9시까지 대론 수업을 하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용맹정진과 같은 그룹 대론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서 아주 놀라운 거였는데요. 그때는 이제 그룹별로 모아서 그동안 대론했던 주제들 중에서 보다 심도 있거나 중요한 것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그룹 대론을 하는데 여기에서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미처 내가 대론하면서 놓쳤던 것들도 알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종합적인 그런 대론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현재 한국승가대학에서 하는 주제 토론 수업과 어떻게 연결을 할 수 있는지 이제 좀 고민을 좀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불교 철학을 열심히 배우는 것이고 또 중간중간에 울력도 하고 우리처럼 또 이렇게 기도도 하고 이렇게 수행도 같이 하면서 승가대학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티베트에는 사실 종파가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닉마파, 그 다음에 사캬파, 까교파, 그 다음에 겔루파 이렇게 있는데 그런 종파를 막론하고 어쨌든 철학적 배경에는 중간학파와 유식학파를 대승의 양대 사상의 근간으로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수행체계 각 종파마다
가장 중요한 수행 체계의 마지막 정점은 귀류 논증 학파의 이론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귀류 논증으로 가기까지 그 인식론을 통해서 이렇게 발전해 가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그 예를 들어보면 그 인식론이 왜 중요한가 하면 그 수행의 정점에 기준논증 파악까지 인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그 놓치는 부분이 수행의 대상하고 그 다음에 수행하는 주체의 그 괴리감 있잖아요. 그 격차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인식론을 통해서 어떤 그 대상에 대해서 아무리 그 이론적으로 알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실제로 체득화가 되려면 인식 주체의 수준이 거기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죠. 수행이나 아니면 뭐 지혜면이나 이런 면에서 그랬을 때에 그런 인식론 수행에 접목한 그 이제 그 인식 주체에 대한 그런 접근법이 그 티벳 그 불교에서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요. 그 한 예로 링마파 전통인 그 족첸 수행을 보면 거기에서도 이런 차근차근하게 인식론적 접근 방법에 대해서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이해가 됐을 때 비로소 그 진짜 본 수행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다 보면 기류 논증하고 자립 논증하고 유식학하고 이런 것들이 그 수행 체계에 있어서 기류 논증은 대상으로서 어떤 최정점이면 수행자로서는 유식학이나 자립 논증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수행 과정 이해를 통해서 그 인식론적 접근에 의해서 수행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의 이렇게 줄기처럼 쭉 인식의 체계가 잡혀가고 마침내 그 수행의 주체하고 수행의 객체인 그 대상하고 같이 한 맛으로 일치되는 그것을 바로 이제 족첸의 완성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이러한 그 티벳 불교에서 중요시 여기는 불교 인식론의 시작은 인도의 딥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진나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진나보살부터 시작해서 그 진나보살의 그 딥나가의 이론 그 인식론은 나중에 인도의 그 전에 훨씬 발전했던 미망사나 니아야이카나 이런 그 다른 철학들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래서 흘러서 이제 적호보살이라는 아까 날란다 대학의 그 적호보살의 어떤 심리학적인 인식론을 이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이제 발전을 또 계속합니다. 그런 어떤 개론 과정을 통해서 계속 발전하고 하다가 19세기에 그 리메 운동이라고 무종파 운동을 일으킨 저쪽에 그 미팜이라는 분이 그 닉마파 교약 체계를 완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겔루파의 쫑카파를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그 티벳 불교에서 그쪽 분들은 그 닉마파의 그 미팜 림포체가 세운 교약 체계에 굉장히 그러니까 많이 그것을 연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했고요. 이런 전통 아래에 그 티베트 불교권 잠깐만요. 네, 이렇게 이제 완성을 했고요. 그리고 날란다 교약 체계를 이어왔다고 해서 그 티베트 불교의 교약 체계의 특징에는 5대 경전을 반드시 가르칩니다. 그래서 인명학, 그 논리학을 바탕으로 한 인명학, 그 다음에 반야학, 프라게나 파라미타하고 중간학해서 마데야마카, 그 다음에 이제 비나야해서 율, 그 다음에 이제 구사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아비다르마 코샤 바야샤 이렇게 5대 경전을 그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이것을 그 근간으로 해서 그 뼈대를 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교육 과정을 그 비구 승가대학
대학하고 비구니 승가대학으로, 아니, 니승가대학으로 나누어서 보겠는데요. 왜 니승가대학이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티베트에 아직 비구니 승가가 형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니승가대학의 주교가 3인이기 때문에 니승가대학으로 붙였고요. 비구 승가대학 중에서 그 여러 개가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그 3대 게르파 같은 경우는 세라, 대뿡, 간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 체니다창은 그 다람살라 멜라간지에 그 달라이라마께서 계신 그 남결다창 옆에 그 있는 특수 대학 좀 비슷한데요. 이게 림의 정신에 입각해서 한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교과 과정이 다른 데와 특별히 다른 건 아니고 거기 같은 근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비구 같은 경우 그 최고 학위인 그 계시를 받으려면 그 네 단계로 나누는데 처음에는 이제 반야학 과정이라서 파르친이라고 하고 그 7년 과정을 겪습니다. 그리고 우마 중간학 과정은 3년, 그 다음에 리메 로벤 과정은 4년 그렇게 하고 딴드라 밀교 과정은 2년 해서 합치면 17년이고요. 학교마다 요것이 조금씩 더 보태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그 파르친 과정 전에 기초 과정을 한 2, 3년 더 늘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해갑합니다. 그래서 반야학 과정을 마치면 그 일반 대학의 학사에 준하고요. 그 학사에 준한다는 것은 여기를 나오면 인도에서 인정을 하고 해외에서도 그걸 인정을 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반야학 과정에서는 주로 그 자립 논증파 불교 철학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파르친 기초 과정에 이제 2년 동안 기본 과정을 배우는데 그때 둘라라고 기본 개념, 마음과 의식의 흐름, 그다음에 논리학의 기본, 불교교 이런 데서 이제 대론을 할 수 있는 기법이라든가 아니면 유부, 경량부, 유식학의 어떤 불교 교리의 기본 개념들을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그 자립 논증에 집중적으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파르친 반야학 7년 과정에 그 기초 과정인 2년을 하는 그 사라학교에서 이제 그 기숙 생활을 하면서 좀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우마하고 중간학 과정은 이제 3년 과정을 해갖고 석사를 하고 리메르페는 그 MPhil 과정인데 중간학은 이제 기류 논증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무종파 지도자 그 리메르페 과정에서는 그 4년 동안 구사론하고 밀교 그다음에 율장 전체를 배우는 동시에 그 닉마파나 사캬파 까류파 그 전통, 다른 그 종파의 전통들 중에서 중요하고 꼭 받아들여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강도 높은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영국이나 인도에 있는 그 예비 박사 과정, MPhil 과정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밀교 과정은 그 체니다창에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인도에는 그 각각 그 밀교 전통의 또 사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겔루파인 경우는 불교나 규맥 이런 데로 보내서 거기서 이제 2년 동안 공부합니다. 그리고 박사학위 이거를 마치면 거기에도 또 박사에도 또 종류가 4가지쯤 있어요. 그래서 수준별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어쨌든 가장 높은 하람파 계시를 받으면 그 학위를 갖고 하버드 대학에 가서 그 박사학위 과정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그 인정을 꽤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학 조건으로는 그 인도 학대 기준으로 적어도 10학년을 통과했거나 입학 시험에 합격해야 되고요. 다만 이제 외국인들 경우에는 그리고 티베탄들 같은 경우는 15세에서 25세 사이에 입학할 수 있는데 외국인들에게 다소 유연해서 제가 늦은 나이에도 그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할 수 있었고요. 지금은 좀 엄격해져서 이제 외국인들로 따로 분류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이런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미군이 승가가 없는 티베트 니승들의 그 승가대학 교양 체계는 비구 승가와 같이 운영됩니다. 특히 그 인도에 내려온 후에는 그 니승들의 교육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그 티베탄 넌 프로젝트라는 그 기구에서 그 많은 금전적 뭐 이렇게 재원적 이런 인적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을 해서 현재 상당한 그 교육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사에 기록될 만한 게셰마, 그러니까 미승으로서 게셰에 해당하는 학위를 수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게셰는 비구 스님들이 받거든요. 사미 스님들은 받지 못합니다. 근데 비구니가 아닌데 그 게셰가 원래 게셰가 비구거든요. 그 게셰마 아니 아니다. 그래서 마가 우리로 치면 그 비구니 할 때 니 그 여성형인데 거기에 그 사민이어도 비구니계를 받지 않아도 그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고 그 시험에 통과하고 하면 게셰마를 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그 놀라운 교육 혁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티베탄 넌 프로젝트에서 그 지원하는 그 7개 그 니승가 대학을 보면 돌마린 슈셋, 그다음에 까르마드 타베린, 샤랍촐린, 샤카 니승가 대학, 도제정, 카리반덴, 템펠릭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요. 이외에도 사실은 니승가 대학들, 큰 대학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여기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돌마링은 그 2005년에 개원을 한 신설 대학인데 이게 그 다람살라에서 그 깡그라 계곡에 위치해가지고 니승가 대학의 한 모델로 나와 있는데요. 그 사진을 좀 붙일 걸 그랬어요. 근데 굉장히 현대적으로 잘 지어져 있고 여기에서 그 티베트 그 종파 구분 없이 수행과 공부를 하겠다고 하면 그 여기에서 들어가서 수준 높은 그 특별 교육을 받습니다. 현재 한 250명쯤 수업을 하고 있는데 많을 때는 한 280명, 300명 정도 다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전통적인 불교 철학과 대론 수업을 받는 한편 그 오후 시간에 이런 때는 뭐 티베트어, 영어, 기본 수학, 컴퓨터 기능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학은 그 8개의 명상처를 만들어서 만들어서 수행을 하고 있으며 그 인도와 네팔에서 그 겨울이 되면 그 니승들이 모여서 그 대법회를 합니다. 물론 비구 스님들도 그 남인도에 있는 큰 대학들에 가서 그 모여서 대론들을 어마어마하게 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그 니승 위주로 본다면 그 장본체라고 해서 겨울 대론 법회를 하는데 그 대론 법회를 할 때 이제 잘할 수 있도록 시설들을 잘 갖췄다 이런 것이 이제 자랑이고요. 2013년에 그 돌마링 니승 중에 10명이 그 게셰마 첫 번째 시험에 통과하는 그런 아주 좋은 대학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슈셉인데 슈셉은 그 닉마파 전통을 따르는 대학이고요. 돌마링처럼 인원은 많지 않지만 90여 명 이렇게 있고 또 이 대학에서는 특히 그 매주 한 번씩 그 쥐수행이라고 이렇게 아마 모두가 가보신 분들은 겨울에 보셨을지 몰라요. 이렇게 북을 둥둥둥 치면서 하는 수행을 이제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거 쥐수행도 굉장히 어떤 집착을 끊어내는 좋은 수행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까르마 득규 타게링은 그 띨룩부르에 있는 니승가 대학이어서 띨룩부르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하고 까르파 소속의 니승원 중에서 가장 유명한 오래된 그런 대학입니다. 그래서 그 티베트와 인도 히말라야 산맥, 네팔 루스탄 지역에서 그 온 분들이 공부하고 있고
그 자체적으로 공부하면서 서로 그 관리 뭐 이런 것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셰랍 촐링은 인도에서 그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라닥에서 더 안으로 들어가면 가장 오지로 알려진 그 다키니의 땅 스피티가 있습니다. 그 땅에서 이제 새로 세워진 곳인데 그동안에는 그 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하다가 이거 티베탄 런 프로젝트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 종파 구분 없이 누구나 가서 공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캬파의 그 사캬 니승가 대학은 그 데라둔에 설립되어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데라둔의 그 사캬 니승가 대학이 설립할 때 비구 승가 대학장이 아이디어를 내서 또 세웠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 티베트 니 강원이나 승가대학을 보면 비구 스님들이 아주 협조적입니다. 그 수준 높은 교육도 가서 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많이 보호해주고 그리고 뭐 그 티베트의 그 니승들 중에서도 좀 그것을 니승들도 그것을 아주 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서로 이렇게 그 비구와 그 니승들 간의 관계가 협력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사례로 저는 인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제종은 그 잔스카르라고 나닥에서 더 깊이 들어가 있는 곳에 있고 여기는 거진 학교 기관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5세 된 그 어린 그 승도 있고 80세 된 분들도 있고 이렇게 보면 티베트에서는 티베트 불교대학원에서는 미승들이 그 졸업을 하고도 그 절에 머물면서 계속 공부하고 수행을 하면서 후배들에게 어떤 그 모델 어른 역할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카리간덴 템펠리는 그 에베레스트 산 깊숙한 곳에 있는 아주 작은 사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없는데 한국 분들이 요즘 이제 많이 가기 시작한 퇴삼링이 있습니다. 이곳은 처음부터 외국인을 위해서 그 외국에서 오는 많은 그 티베트 불교 쪽 출가자를 위해서 만든 절도요. 그 강원으로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가 그 7군데 이제 그림 그려진 거고요. 그 니승가 대학에서 게실마 교육과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구 스님들은 17년이면 졸업하는데 어린 나이에 출가해서 뭐 10세 뭐 이런 데서 출가해가지고 기초과정을 좀 오래 하죠. 그래갖고 그 22년 차까지 해서 게실마 학위를 받고 있고 이 게실마가 지금 이제 해마다 그 10명 이상, 10명씩부터 이렇게 해서 계속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구니 승가를 허락하지 못하는지만 그 티벳의 어른 스님들이 이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티벳은 이렇게 초기 불교 대승 금강승의 수행 체계 쪽에서 공부하고 수행하지만 출가자들이 의지하는 율자는 설일체 상자부 계통의 설일체 일부입니다. 그래서 그 보름마다 꼬박꼬박 그 모든 사찰에 가면 열심히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호살도 열심히 하고요. 자자도 열심히 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점이고요. 이게 이제 게시물 학위 받은 스님들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놀랐는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 승가하나 대학에서 논리학에 대한 시간이 따로 없더라고요. 제가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있는 줄 알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그 옛 원효 대사부터 시작해서 승론부터 해서 그리고 또 최근에는 박환영 대사 종사부터 모두 그 논리학 그 수업을 강조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도 우리가 티베트 불교에서 어떤 수행 체계의 바탕을 세우는 데 있어서 논리학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 좀 시간을 늘려서 배울 것인가 하는 것을 그 눈여겨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삼승에 대한 어떤 분포를 했고요. 네. 여기에 보면 그 지금도 달라이라마께서
거진 90세가 다 돼서 힘드신 상황인데도 온라인 강좌를 열어서 전 세계의 젊은이들과 소통하고 이런 모습들을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도 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시간에 쫓겨서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티베트에도 직접 적재수행을 수행하셨고 또 그걸 박사학위 논문으로까지 연결시켜 주신 유정 스님의 풍부한 경험이 잘 우러난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이어서 대만 불교 승가 교육을 발제해 주실 효석 스님을 모시겠습니다. 스님은 사르나트의 힌두교와 불교 공동체의 신화와 물에 관한 연구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예, 중국 본토의 승가교육으로 발제해 주실 법지 스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스님 현재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겸임교수로 계시고요. 2011년 중국 남경대에서 육조당경 사상 및 연변 연구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중국 절강품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종교연구中心 백자 교수를 연구하셨고요. 오늘은 현재 중국의 불학원 전체를 총망라해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스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많이 남아서 고맙습니다. 저 앞에 있어 잘 안 보여서 답하신다고 합니다. 저는 중국 불학은 성과 교육의 현황과 특징을 소개하기 위해 교과서의 법지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사실 중국 불학은 성가 교육의 현황과 특징을 조사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자료 수집부터서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그랬고 중국의 특징상 자료를 좀 달라 하니까 주기도 하고 좀 이따 준다가 안 주기도 하고 그래도 이제 절강성 사회과학원에 계시는 천용거라는 소장의 협조로 많은 자료를 얻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많은 자료를 갖춘 데까지 갖추었습니다. 갖추었는데 뒤에 부록을 봐보면은 그 부록 속에 자료가 완벽한 것도 있고 완벽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가 없어서 자료를 구하는 데까지 구하다가 못 구했으니까 그냥 띄워두었습니다. 참고로 해서 자료를 봐주시길 이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간단하게 저희 논문을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32개의 중국 불학원의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넘어가서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좀 더 시간만 주어진다면 정말 중국 불교의 현재, 중국 불교의 현재와 미래에 관해서 한번 재미난 이야기를 했으면 합니다. 제 논문을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글연합에서 저 논문을 잠깐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1년 점수는 바로 일목요연한 이해를 위해서 바로 개별을 먼저 가겠습니다. 가서 앞으로 돌아와서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중국 불합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한번 공감해 보면 되겠습니다. 궁고에서는 근대 묘상 흥왕의 정책으로서 사원의 재산을 지키고 승려들의 교육을 실시하고자 실행되기 시작한 천하문의 역사로부터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된 후 진행된 중국의 불화군의 현황을 살펴봤다. 특히 현재 중국 국가 종교 사무국의 기준을 통과해 정식으로 설립된 32개의 한전불화군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조사를 통하여 그들의 불화군 현황을 고찰했다. 불화군에서는 교합과 수행을 어떻게 안배하는지와 불화군의 중국 내 분포된 상황과 교합 과정의 구성과 학점제, 사용하는 교재와 여러 가지 특화 교육 및 학인 모집의 조건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 현재 중국 대륙의 불화군에서 성가 교육을 전반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을 먼저 한번 결론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봐야 전반적인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는 93쪽입니다. 중국에서 불화군의 교육 방식은 이미 100년 이상 존속해 왔다. 그 가운데 많은 문제들을 대응하는 동시에 교합과 수행의 충돌, 남방불교에서도 그랬고 티베트불교까지 교합을 많이 중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역시 중국에서도 이제 바로 불화군에서는 수행을 중시해야 됩니다. 우리 본래 불교는 선이라는 테마가 수행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수행 중심에서 교합을 도전을 했는데 교합 중심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현대의 교육에서 이제 교합과 수행의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충돌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고 연구와 신앙의 충돌 등 많은 논쟁들을 불러일으킨 것도 사실이다. 그에 따라 다시 총인식의 교육을 해보게 한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불화군 교육이 현재 중국 불교 교육의 주요한 교육 방식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을 겁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도 불교 인재를 보편적으로 대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불화군을 생각한다. 현재까지 중국 대륙 지역에는 불교계에서 설립한 종합성 대학이 없고 불화군에서 수행하기는 사회의 광범위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출가 성도들은 때로는 여전히 일반 대학에서 한절과를 필요성도 느낀다. 하지만 다수의 불화군에서는 일반 대학원과 협력하여 졸업생들이 동시에 불화군과 사회, 대학의 학력을 지정하는 방안을 시도하고 있고 또한 성과가 있음을 살펴볼 것입니다. 많은 불화군에서는 자신의 역사적 인연 때문에 교수 내용의 중심으로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걸 볼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 내용 때문에, 역사적 위치 때문에, 역사적 조건 때문에 교육도 그에 맞춰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까닭으로 인하여 다양한 종파 연구와 사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하겠다. 새로 개설되는 불화군들은 규모가 클 뿐 아니라 전공에도 다양성과 창의성을 갖추고 있음을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불화군은 사회교육을 활성화하여 일부 불화군들은 제가 교사들을 모집하여 개항하기도 합니다. 각 과목 분야의 실정으로 보면 전통적인 불학 과목을 기본으로 하여 단순하게 이론적 방문에 머물지 않고 미래의 불교 후교가 실현을 위하여 컴퓨터 응용, 방송학과 등을 상당히 밝은 불교의 미래를 담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국제 교류가 중국 불교의 우수한 전통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여 일부 불화군에서는 불교 외국어 전공관을 개설하여 있음도 살펴볼 것입니다. 영어가 거의 대부분의 불화군의 필수 과목인 점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전통 문화 연구에 집중하여
원전 언어의 과목을 폭넓게 개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불황원에서 모두 동일한 교재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일반 상식과 문화에 대한 교재는 일반 대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교재와 유명한 학자들의 저서를 교재로 하고 불학 기초와 결론을 교재들은 불교 스탑들의 저서를 주로 선정하고 불학 전공에서는 원정경문을 사용합니다. 그래도 일부 불학원에서는 자체적으로 편집하고 교재를 사용하기도 하여 학교에서는 일찍이 교재를 통일하고 표준화하자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어떻게 진행될지는 이제 두고 볼 일이고 어떤 것이 좋은지도 또한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종교에 대한 수업은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약간 미약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학생 모두의 접근이 엄격한데 특히 나이 제한으로 일반 공과는 만 19세에서 30세, 연구생은 만 50세 이하라고 제한하는데 이는 현재 중국 인구 감소 추세를 보면 어느 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반적인 마스크를 조금 덮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중국 불학원의 현재 상황과 공부되고 있는 내용들을 제가 잠깐 전체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이제 불학원의 역사와 현황을 76쪽이겠죠? 76쪽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 불학원의 역사와 현황은 중국의 성가에 있어서 근대 교육을 시작은 20세기 초기에 시작됩니다. 최초의 성학당은 1903년 성녀 이분이 일본에서 온 성녀 수야미호의 권고를 받아 호남 장사 개국사에서 호남 성림사범대학을 개설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학당을 개설한 까닭은 당시의 시대의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주시하다시피 근대의 중국은 이른바 3000년 이래의 병국이라고稱하는 악변 전쟁으로부터서 서구 열강의 침투를 겪게 되고 그에 따라 근대 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각성하여 당시 지식인들이 교육을 일으켜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로부터서 이제 중국의 불학원이 이제 설립되는 동력이 부여됩니다.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장지동이라는 그 학자가 유명한 관학편이라는 책을 지어서 바로 중국이 이제 문명화해야 된다, 개화되어야 된다고 이제 주장하는데 거기에 이제 불교도 포함되고 도교도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좀 쭉 넘어가가지고 77쪽 그 밑에 보면은 사실상 앞에서 언급한 1903년 입헌법사가 설립한 호남 성립 사범학당은 바로 이러한 묘산 흥학의 상황에서 사찰과 재신을 지키며 성녀들을 위한 교육을 진흥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묘산 흥학은 당시 불교계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성가의 대응을 기존의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이제 정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이제 세 번째, 78쪽 세 번째 보면은 이제 세 번째 유행은 이제 절에서 성학당을 설립하여 성가의 자체적 역량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종의 정부와 어떤 관계 속에서 이제 성학당을 발전시켜야 하는가, 불교의 재산을 지키면서 성학당을 잘 유지하고 불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구나. 여기에 관해서 한 4가지 정도가 정리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세 번째인데 그 세 번째가 중국하고 가장 지금 불학원하고 연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잠깐. 이렇게 이제 시작한 중국 모산 흥학의
불학은 기초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제 여러 곳에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나서 뒤에 80쪽으로 가면은 밑에 부분에 중국 대륙에는 도합 31개의 성급 행정구역이 있고 또한 하북, 동북, 하동, 중남, 서남, 서북 등 6개의 큰 지역으로 나누는데 32교소의 국가 종교 사무부의 인준을 받아 설립된 한전불화국들은 하북 지역에서 3개, 동북 지역에 1개소, 하동 지역에 11개소, 중남 지역에 6개소, 서남 지역에 4개소, 서북 지역에 1개소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중 불화관이 가장 많은 강소성에는 6개, 절강성에는 4개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상기 2지역 이외의 지역들도 중국 대륙에서 모두 예전부터 불교가 흥성하고 경제도 번영한 지역들로 비교적 안정된 곳에서 이제 불화관이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학의 수정 두 번째에 있어서는 중국은 그래도 근본적으로 대승불교인데도 수행을 중심으로 해왔기 때문에 바로 회행, 상업, 학수, 병정을 중시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불학원에서 서양 교육을 기초로 해서 교리만을 많이 이제 공부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옛날처럼 중림교육처럼 수행 중심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수행을 중심으로 하면서 교육을 어떻게든지 보조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항상 지금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수 일체화, 수행과 교학을 일체화시키고 그 다음에 학생 생활 중림화, 학인 생활이죠. 학인 생활을 옛날처럼 수행 중심으로 교학을 보조하면서 성가를 알차게 꾸려나가자고 지금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쭉 좀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83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교학과정과 이제 학점제가 있습니다. 교학과정은 이제 바로 잠깐 읽어보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의 불학원 교학과정과 학점제들은 기본적으로 중국 불학원, 중국 불학원을 기준으로 하여 다시 각 불학원 교수사들이 자질과 실제 수요에 따라 어느 정도 조정하고 있습니다. 좀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라가 크고 지역마다 역사성이 달라서 어떤 곳에는 하암종을 중시하고 어떤 곳에서는 이제 정토, 어떤 곳에서는 유식을 중시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선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그 특성에 따라서 발전을 시키기 때문에 교학 과정도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다 달라지고 변하고 있음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뒤로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시간 나면은 쭉 한번 눈여겨 읽어봐 줬으면 참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곳에서는 이제 비구니 학원에서는 유학을 많이 전공을 하고 있고 성종을 아주 중시는 여기지만은 보면은 이제 성종도 그렇게 많이 중시하지 않는 것처럼 사실은 그 자료를 수집해 보니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을 실제로 돌아보면은 어떤 곳에서는 아주 선종을 집중적으로 수행을 하다 보니까 한 번 결제를 나면은 500명, 600명씩 같이 결제를 나는 이제 고맹사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학과 바로 수행을 같이 병존시키기 위해서 남아선사 같은 곳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학인들이 선방에 같이 들어가서 아침에 2시간, 저녁에 2시간씩 이제 수행을 하고 이와 같은 과정들이 모두 다 일종의
학점하고 교학 과정으로 이렇게 자리에 잡혀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학만 중시하는 것이 이제 과정으로 잡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선시와 행도 같이 하는 것. 선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에는 불칠이라 그래서 이제 연불수행도 들어갑니다. 연불수행, 선수행, 기타 등등의 모든 수행, 중국에서 발전하고 있는 8대 종파의 수행을 다 이제 겸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학과도 짜고 학점도 이와 같은 바탕에서 이제 만들어져 나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9쪽 교재를 봐보면은 이제 교재가 조금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란 특성상에 의해서 첫째는 이제 정치류 교재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의 교재,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불교 계론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바로 원전무적, 이게 일종의 중국의 특색을 가진 불교와 잘 조합된 이제 교재들을 잘 구성해 놓고 있고, 교재의 구성도 엄청나게 이제 복잡합니다. 엄청나게 다양하고, 어쩌면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좀 더 세분화되어 있고 전문화되어 있고 수행까지 잘 접목되어 있다고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수교육 91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특수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특화교육으로서 우리나라에도 이거 참 잘 안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국은 이미 이 특화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불학원의 특색 교육으로는 주로 전종 교육과 정파 교육의 두 가지 커다란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전종 교육이라고 하면 바로 8대 종파를 이야기합니다. 8대 종파를 교육하는 것과 같은 정과는 전공, 특별한 전공, 지금에 맞는 전공, 또 시대를 앞서가는 그 전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함수반이라고도 나오는데요. 이 함수반은 지금 시대에 맞게 온라인이라든지 오프라인을 함께 겸해서 교육을 하고, 또 일정 기간 동안 학인들 모두어서 이제 집체 교육을 한다는 겁니다. 일종의 우리나라 같으면은 방송통신대학과 같은 교육도 이렇게 이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이제 특화 교육까지 이렇게 미루어 본다면은 우리가 성가대학에서 이제 방송학과까지 이제 갖추고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부하는 스님들의 그 올해 입학 정원도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제 부록에 실려 있는데 한 2,770명을 인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2,270명 중에서 한 1,400명 정도는 비구가 되고, 한 200명 정도는 이제 비구니가 되고, 그 나머지 한 200명 정도, 100명 정도는 이제 속가 거사라든지 일반 불자님도 이제 동참해서 불교 공부를 하고 있고 미래를 이렇게 담당할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PPT를 보면서 중국 불학원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저 불학원은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전부 다운받은 겁니다. 다운받는데 각각 공공 계좌를 가지고 있고, 이차트라는 속에서 공공 계좌를 가지고 있으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자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받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많은데 그만 그림 공부하는 셈치고 한번 봐주길 바랍니다. 자, 지도가 보이죠?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6분 만에 마치겠습니다. 그 지도를 봐보면은 바로 중국 대륙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륙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원래 중국은 대만, 홍콩까지 쳐서 34개의 성과 같은 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곳에는 31개의 성만 해당됩니다. 대만이 빠지고 홍콩이 빠지고 이제 오문이 빠졌습니다. 쭉 보면 중남으로 되어 있죠. 중남 전체 지도를 한번 싹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중남 지역. 중남은 바로 하남, 그죠? 호북, 호남, 그 다음에 강동, 강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곳에서 한 6개의 불화관이 있고 그 오른쪽에는 바로 동화, 하동인데 하동은 17개의 그 불화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강소성이라든지 강서성, 절강, 복근성 이와 같은 곳에서 17개의 불화관이 있는 겁니다. 좀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동북으로 보면 하나가 있고요. 하얼빈, 그 다음에 요령성, 길림성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북에는 이제 바로 3개만 있습니다. 베이징도 있고, 천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몽구도 있고, 산서성까지 있지만 불화관이 적고, 서북에도 역시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남 쪽에는 이제 4개의 이제 6개의 불화관이 있습니다. 이게 도합 합쳐가지고 이제 불화관이 32개의 불화관이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제 프로그램을 참고로 해서 한번 봐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중국 불화관에 올해 바로 학인을 모집 공고를 내고 합격자를 발표한 게 바로 전 내용입니다. 모집은 60명하고 본과생 60명, 연구생은 5명을 했는데 합격은 36명과 연구생 4명을 합격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코로나의 영향으로 졸업식을 했는데 위에는 오프라인이고 밑에는 온라인이죠. 이렇게 졸업식을 시작하고 있고 지금 현 실태가 그렇습니다. 하북성 불화관은 이제 선종을 중심으로 하고 있죠. 밑에 한글로 되어 있죠. 선종을 중심으로 하고 각자 지역마다 자기의 특성에 맞춰서 역사에 맞춰서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오대산 니중은 이제 비구니 불화관이죠. 비구니 불화관.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오대산 또 니중 불화관이죠. 쭉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동북 여기에는 일개소가 있다고 했죠. 이제 하얼빈 불화관인데 하얼빈 불화관은 아까 티벳도 수행과 공부를 잘하면은 이제 하얼빈 대하고 연결된다는데 중국은 그건 아닌데 하얼빈 불화관을 하빈 저것이 바로 하버드 대하고 연결된답니다. 그래서 저기 불화관을 놓으면은 하버드 대 불화관을 놓은 거하고 같다고 이제 농담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동 지구죠. 17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쭉 한 보면은 상해 불화관. 그 다음에 중국 불화관, 서하산 분당, 당연히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강서 비구니 스님들 불화관. 전반적으로 불화관을 봐보면은 상당히, 이걸 보면 상당히 놀랍니다. 그 규모라든지 내용, 스님 수, 수행자 수, 그 다음에 공부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다양하다는 것에 이제 놀라게 됩니다. 천태종 중심으로 정토종을 수행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천통 종림을 고수하고 있고, 강소불학은 초산학은 여기에는 이제 유락을 연구하죠. 유락을 연구하니까 이제 비구니 스님들이 많이 모여있다고 되고, 불교 서예, 그 다음에 예술, 번패까지 바로 불학원에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배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산학원에
올해 바로 입학식입니다. 입학식인데 그 교단에 계시는 스님들은 마스크를 안 하고 있고 밑에만 마스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강서구로는 법계학원은 법계답게 바로 하음을 이제 중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음을 중시하면서 소주대학과 결연이 맺어져 있어서 어떤 대학은 남경대학하고도 결연이 맺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 불학원을 졸업하면서 일정한 시험을 쳐서 시험이 통과되면은 바로 소주대학이라든지 남경대학의 그 정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은 상당히 아름답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강서구락은 자음학원, 어떤 곳은 이제 유식을 중심으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계학원, 여기도 이제 상당히 아름답죠. 그 다음에 이제 청량학원, 여기도 바로 실내 건물이 상당히 우리가 상상을 못할 정도로 현대화되어 있고 잘 꾸며져 있습니다. 관당이라 그러면은 언제든지 그곳에서 모여서 서로 토론을 할 수 있는 공론의 장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장, 불학원이라고도 이제 하죠. 이게 율종이 중심이죠. 이 불학원은 이렇게 규모도 좁는데 일체 불사행위를 하지 않는다. 상업행위를 하지 않는다. 무조건 공부만 하는 불학원으로 되어 있고, 진강 불학원은 이제 외국어 중심이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불학원에 등록하려고 그러면 이제 외국어를 시험을 쳐서 그 외국어도 통과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 보내온 자료를 보니까 전체 자료가 전부 영어로 된 시험지도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에 절강 불학원, 미륵 불학원은 또 미륵 사상과 법상 유식 중심인데 인간불교를 강조하죠. 상당히 아름답죠. 스님들도 이렇게 여급하게 사진 찍는 거 보면은 좀 어떨 적에는 좀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여급하게 많은 스님들이 이렇게 함께 불학을 같이 공부하고 또 정책적으로 이렇게 불교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내용이 좀 담겨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항주불학은, 그 다음에 항주불학은, 그 다음에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남해 쪽으로 한번 가봐야 되거든요. 강서불학은 독림정토학은 회원 스님의 불학원이죠. 대단합니다. 실제로 가보면 여기는 이제 강서불학은 대금산 비구니 불학원인데 지금 보면은 이제 동계선칠이라 그래서 중국에는 안거를 여름에는 안거라 그러고 겨울에는 선칠이라 그러고 따칠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불칠이라고 구분합니다. 안거는 반드시 여름만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조동불학원은 이제 조동종을 공부하는 곳이겠죠. 여기에는 정말 많은 스님들이 최고 200명까지 이렇게 학인을 모집하는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현 중시, 이건 천태와 하음을 중시한다고 할 수 있고, 중남지치, 중남지역이죠. 전부락은 호남부락은 농성병들이죠. 지금 원행이 하고 있죠. 전통적으로 중국 불학원은 바로 선수행과 교학을 겸하는 선농을 일치를 주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동불학원, 조계불학원, 운문불학원. 저 운문불학원은 선종만 하죠. 실수를 아주 중시해서 바로 여기 지었죠. 운문불학원은 실수를 중심으로 해서 수행, 성수행을 중심으로 해서 인재를 선사를 배양해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학원. 그 다음에 이제 남해 불학원인데요. 쭉 남쪽에 있죠. 여기에는 이제 바로 중요한 것이 한전, 장전, 남전, 한전불교, 티벳불교, 그 다음에 남방불교 세 불교를
세 분류를 종합하고 있다는 데 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은 중국 스님이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부원장하고 이거는 또 이렇게 남방의 스님, 티베트 스님을 모셔서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의 닭대, 결혼하는 것 같죠? 그죠? 그 다음에 서남, 지구, 이렇게. 중경 불화원이죠. 사천 비문이 쓴 불화원. 어쨌든 공간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뭐 자선하는 자선 수업, 그 다음에 글 쓰는 서예 수업, 연불법회, 그 다음에 이제 자선 이론 과정도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법문사불학은 성서성이죠. 유식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지관 중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그 면접 시험을 봤는데 연구생 면접이죠. 연구생 면접인데 8명이 면접 보는 것 같은데 전부 다 피부이선님 같죠? 아닙니까? 한 두 선님만 피부인 것 같고, 그래서 피부이 스님들이 중국에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비구스님들은 수행을 열심히 하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법문사 불화원의 입학시험 과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님제들이 출포라고 하는 것은, 출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로 운영한다는 것을 이제 급하게 모든 그 불화원을 32개의 불화원을 많은 사정들을 함께 한번 넘겨봤습니다. 넘겨보면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중국 불교가 어쩌면은 저는 우리 불교의 그 미래라고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에서는 종교 정책이 어쩌면은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는 좀 억압받고 있지 않는가 생각하지만 사실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억압 속에 그 속에 엄청난 자유가 있어서 지금은 중국이 다시 한 번 더 불교의 그 웅비, 불교로서 중국을 세계에다가 한 번 더 득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벌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우리와는 그 불교적인 전통을 같이 하고 있지만 사회 체제가 다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지역이 넓다 보니까 그 많이 준비하신 내용을 다 듣기 위해서 조금 시간을 많이 할애해 드렸다고, 바로 다음 그 대만불교의 승가 교육을 발제해 주실 투석 스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투석 스님은 사라나트 힌두교 불교 공동체 신화와 의례에 관한 연구로 2004년 델리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현재 동명사 신가대학 부교수로 활약 중이십니다. 청중 여러분 박수로 스님 모시고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만에서 공부하진 않았는데요. 대만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관심이 있고 해서 대만, 특히 불광산사의 수가교육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사실 의외로 대만 불광산사가 페이스북도 굉장히 많고 유튜브도 많고 이렇게 많은 것을 오픈을 시켜놨더라고요, 자료를. 그리고 또 저희 절에 그 대만에 관련된 자료가 있어가지고 그걸 많이 활용했습니다. 먼저 제가 동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동영상 먼저 짧게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광산은 56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불광산 이제 대만에는 4대 종문인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불광산입니다. 서문 스님과 원령으로 이렇게 대만 까오슝이 결립이 됐고요. 대만의 인구를 보면 2018년에 인구가 2,378만 명? 우리는 지금 5,180명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 반 정도 되는 인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그 자료를 같이 보시면서 말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불교 인구가 35.1%고요. 도교가 33%쯤 되면서 전체적으로 대만의 종교 인구가 8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종교 인구가 43.9%로 돼 있죠. 그 중에서 이제 불교 인구가 35%니까 굉장히 불교 인구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만의 역사가 문헌상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1624년에 네덜란드 상인들이 대만성에 진출하면서 이제 거기에 점거하면서부터 시작이 됐고, 원래 이제 원주민들이 살던 섬이었습니다. 17세기 명나라 말부터 몇몇 상인들이 대만을 찾아오면서요, 상업적으로 대만으로 이주하는 한족이 조금씩 이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명말 청초 시기에 목건성을 중심으로 해서 반청 동명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정성공이라고 하는 분이 중국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대만으로 옮겨와서 대만을 거점으로 지속적인 이제 반청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만에 정성공이 이제 왕국을 세우는데요, 21년 동안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청은 또 의도적으로 원주민들에 대한 한화 정책 일환으로 한족이랑 이렇게 결혼을 시키는 것을 결정을 하고, 그래서 현재 대만 국민의 85%가 이 시기에 이주한 한족계 건성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대만의 불교가 언제부터 정확히 전해진지는 알 수 없다고 하고요. 하지만 수화 당나라 때 불교가 널리 퍼지면서 중국의 강남과 복건성 지역에도 많은 사원이 세워졌다는 점에서 이미 민간 차원에서는 교류가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처음은 대만을 복건성 관할로 이제 두게 되고요. 불교에 대해서 도초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만 불교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는 제가 불교 형태인 제교가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명말 청초 시기 중국의 신흥 종교들이 대부분 신이나 정토 신앙에 기반을 뒀듯이 제교도 선종의 기반을 두고 민간에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원래는 나교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종교였는데, 이 나교를 신앙하는 사람들은 출가 스님들처럼 삭발을 하지는 않고 가사도 읽지는 않았는데요. 육식을 금하고 계율을 중시하고 그러면서도 생업에는 종사하고 이러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체인이라고 불려지기도 했다고 하고요. 1894년에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이제 승리하면서 일본은 처음으로부터 대만을 이렇게 할애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만에 일본 군대가 주도를 하게 되면서 일본 불교가 그때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대만 불교는 일본의 교육과 관리를 받으면서 선과 정토 중심의 내륙 불교와는 점차 이제 단절이 됐고요. 일본 불교 영향을 직접적으로 수용하게 됐습니다. 또 일본은 황민화 운동을 통해서 일본어를 보급하고 또 신사와 황실에 대한 숭배와 존중을 강요하게 됐습니다. 1945년 8월 15일에는요, 일본이 항복하기 전까지 대만 불교계를 관리하고 있던 조지 1922년 대만 총독부에 설립한 난임불교회라고 하는 불교가 있었는데, 이 난임불교회는 대만 불교계
불교와 재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재교를 아우르는 연합조직체였습니다. 그 연합조직체로서 이제 종교단체 성격을 띄웠지만 실질적으로 일본 당국의 관리를 받았던 그런 불교회입니다. 그래서 대만과 일본의 승려들이 법회와 강연을 이제 주관하고요. 신사종교 문제, 한국 정치, 일본 불교사, 근데 일본 불교의 내용과 일본어와 일본 국가에 대한 그런 교육을 같이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1945년에 대만이 독립을 하는데요. 독립하고 나서 이제 이 난임 불교회를 대신할 조직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1946년 2월에 타베이 용산사의 대만성 불교회를 조직하게 됩니다. 1947년에 중국 본토에서 결성된 중국 불교 총회의 어떤 지부로 이제 편입이 돼서 대만성 불교회가 다시 조직이 됐죠. 1949년 말에 대륙에서 밀려온 국민당 정부와 함께 중국 불교계의 많은 인사들이 대만으로 이제 넘어오게 됩니다. 당시 대만은 거주민들과 국민당 정부 간의 충돌로 계엄이 실시되고 있었는데요. 공산당과의 관계 때문에 전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대만에서 이제 중국 불교회가 활동을 시작한 것은 이제 대륙에서 스님들이 많이 오시면서 그 스님들의 신분을 보장해줄 그런 필요가 있어서였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고요. 중국 대륙에서 그때 이제 고승 대덕 스님들이 대만으로 대거 이주를 하시면서 중국 불교의 전통을 다시 부흥시키려는 의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출가자의 생활과 의례가 그분들은 이제 지금 대만 현재 그때 당시 출가자들의 생활과 의례가 일본화되고 있고 또 출가자, 재가자, 재교도들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을 강하게 이제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954년에 중국 불교회는 대만에서 전개 활동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개 법회가 확립되면서 그 이전까지 일본화됐던 그런 불교, 또 재교와 혼합된 그런 특징을 보이던 대만 불교회를 다시 중국 불교의 전통으로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본토에서 이주한 스님들이 일본 식민지 치하에 걸렸던 사찰에 들어가서 전통 불교를 복원하고 기존에 있던 스님들의 수계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1954년에 백성 스님이 7조 규정이라는 것을 제정해서 다시 새롭게 다져나가게 됩니다. 스님의 그 모습들을. 그래서 계엄 상황이 계속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출가자들의 공적인 종교 활동이 지금 제약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런 상황에서 재가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불합 강좌하고 연구 활동, 불교계에 새로운 활력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각 대학에 불학사가 세워지고 대학생들에게 홍보 운동을 펼치면서 대학 청년 학벌 운동이 벌어지게 되죠. 그럼 청년들이 이제 불합 강좌를 개설하고 그렇게 됐는데요. 각 대학에서 이제 학벌 운동을 전개하게 되고, 근데 이것들이 다 재가자 위주로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출가자, 그러니까 스님들이 그렇게 교육을 할 만한 능력이 안 됐던 거죠. 어떤 통제를 받은 것도 한 이유긴 했지만 근대 교육 체계에 적합한 그 지도 능력과 역량이 없었던 거예요, 스님이. 그래서 그때부터 승가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계에서 새롭게 교육에 대한 그 변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대만 불교의 비약적인 발전은 1960년대 이후부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전통 불교, 하지만 이제 전통 불교와는 조금 다른 모습의 불교 운동이 전개됩니다. 그게 이제 신흥 4대 종류라고 해서 증엄 스님의 자제정사, 성무 스님의 불광상사, 유각 스님의 종대성사, 성호 스님의 법보산사, 이렇게 4대 종문이 이제 구축이 되기 시작합니다. 네, 성호 스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27년에 중국에서 태어나셨고요.
12세 때 출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원대사도 국문당과 함께 1949년에 23살의 나이로 대만으로 건너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와서 1952년에 26세에 의련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내음사에서 이제 불교 포교 활동 시작하시죠? 연불회, 청년회 이런 것을 하시고, 근데 그 의련에서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불광사사 일으키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인재를 얻는 중요한 기회가 되는데요. 그 의련에서 활동했을 때 거기서 활동했던 그 학생들, 그리고 이제 출가를 하시게 된 거죠. 자장 스님, 자해 스님, 자용 스님, 이런 분들, 지금 불광사사에서 큰 소형 맡고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의련에서 같이 불교 활동을 하고, 그때 이제 스님이 되셨던 분들이 지금 현재까지도 탄탄한 그런 불광산 이끌어가는 그런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불광산사의 역사를 보면 이제 수산보라곤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성국에서 인간불교라고 하는 그런 모토를 강조하시면서 인간불교를 계속 강조를 하시잖아요. 인간불교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주창하신 분은 중국의 태어 스님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어 스님은 16세기에 또 기산 스님 문화에 출가해서 전직 이제 스님이 되신 분인데, 기산 스님은 불교 개혁에 굉장히 앞서가셨던 분이고, 또 이런 그런 분의 영향을 받아서 태어 스님도 불교를 통한 세상 구제를 주창하는 개혁적인 사상가가 이제 되시면서 이제 그분이 주창하신 게 바로 이제 인간불교였던 것이죠. 태어 스님의 사상은 많은 스님들에게 이제 삶의 지표가 됐고, 또 그 인간불교에 관한 그 사상은 많은 지표가 됐고, 또 중국 불교의 사상도 기반이 됐던 것입니다. 성원 스님은 이 태어 스님께서 태어 스님께 영향을 받으면서 인간불교의 장점을 신심을 정할 수 있고, 도덕적 인격을 형성시킬 수 있고, 자비심을 키울 수 있고, 자아를 인식할 수 있고, 스스로를 의지하면서 타인을 포용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이런 많은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왜 굳이 인간불교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까? 라고 이제 당신께서 붙인 건 아니겠지만 태어스님께서 정하신 것이긴 하지만, 당시 설명하시기를 불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현실과 관련된 가르침인 것이지 현실과 동떨어진 관념의 세계가 아니라는 그런 의미에서 인간불교라고 얘기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불광사는 인간불교를 통한 불법과 생활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불광사의 이념은 중생을 제도하는 데 있어서 5계와 10선, 6바람일과 사서법 등 불교의 교리를 통한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으로 들어가서요. 불광사 승가교육으로 이제 들어가서 성우대사는요, 사종 공유, 승신 평등이라는 슬로건을 내놓으셨어요. 사무대중이 함께 공유하고, 또 승려와 제가 신자는 평등하다라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남녀 제가자와 출가자가 모두 학교에 같이 등록하도록 했고요. 교칙과 규정에 있어서는 비구와 비구니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줬고요. 제가자와 출가자 모두 승가에 참여하고 사찰 업무에 함께 참여할 기회를 줬습니다. 1987년과 89년에 성원 스님은 불광산과 설해사에서 불광산 교육위원회를 소집해서 교육제도를 좀 정비를 하십니다. 불광산 지금 144페이지 보시면 거기 조직도가, 행정조직도가 있는데 그걸 보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불광산 종위원 산하에 교육원이 있습니다. 교육원에서는 승가교육, 사회교육, 신중교육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승가교육은 또 승가교육연구위원회가 있고, 중국불교연구원이 있고요. 불광산 총림학원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각각 나눠져서 거기서 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승가교육연구원은 불광산 교육원의 의사결정기구로
이제 승가교육과 관련된 주요한 이슈를 논의하는 곳이고요. 중국불교연구소하고 불광산 총림학원은 불광산 불교교육의 기틀을 잡고 있습니다. 중국불교연구소를 먼저 보면요. 일반 대학 과정에서 준하는 이제 대학원의 과정에 준하는 그런 교육기관이고 그런 수준으로 미래의 승려교육을 담당한 교수와 전문 학자를 양성하는 그런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그 과목들이 쭉 나오고 전문 지식을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하는 곳입니다. 또 불광산 총림학원은 다시 이제 동방불교학원과 전수학부, 국제학부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광산의 이제 4대 종지가 문화를 통한 불법 홍양, 교육을 통한 인재배양, 자선을 통한 사회복지, 공동 수행을 통한 마음 정화, 4대 종지로 삼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신심을, 사람들에게 환희를, 사람들에게 편의를,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라는 그런 4가지 신조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불광산 총림, 대만에는 25개, 이게 이제 1999년도에 어떤 논문을 내고한 건데, 제가 볼 때 지금은 더 많아졌을 것 같아요. 대만에 지금 1995년에 25개가 넘는 불학원이 있다고 그 논문에 적혀져 있었고, 지금 아마 30개가 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불광산사가 또 16개, 국제까지 합쳐서, 국제보람까지 합쳐서 있는 거죠. 그래서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이 중에서 이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불광산 총림학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만의 승려교육은 불광산 총림학원의 시설, 행정조직, 교육 내용을 조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승려교육은 초중 고등학교 과정하고 또 대학 과정으로 나눠지는 불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 불학원은 한국의 승가대학과 같은 승려교육 과정이고요. 한국의 승가대학과 같은 전문 과정은 연구소라고 분류를 그렇게 합니다. 네, 불광산 총림학원의 승가교육연구위원회 산하에 또 이제 승가교육 추진단하고 교재 편찬단이 있고요. 교학연구단이 있고 교원양성연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불교연구원 산하에는 설예대학 연구소가 있고 남아대학 종교학연구소, 남아대학 불교연구센터 중심, 불광대학 종교연구소, 불광대학 불교연수학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불광산 총림학원은 동방불교학원하고 전수학부, 이거 전수학부 전문 학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제학부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또 전수학부에서 속해져 있는 게 불광산 여중학부, 비구니 3인이 비구니, 그러니까 여성 수행자들이 배우는 그런 학부가 있고, 불광산 남중학부가 있고요. 또 미국에는 이제 국제적으로 미래 설해, 영문불학원, 인도불학원, 아프리카불학원, 말레이시아, 이건 그 나라에 다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호주, 홍콩, 브라질에 있고, 국제학부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런 이제 외국의 불학원이 있고, 국제학부로는 영문불학원, 일본불학원, 외국인 학생 연수반, 또 영문불학원 연구소 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불광산 총림의 교육 시스템과 커리큘럼에 10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이 10가지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가 오래된 역사. 그러니까 대만에서는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다. 둘째는 전통적인 총림 생활을 하고 있고, 넷째는 완전한 불교 교육을 하고 있고, 넷째는 우수한 교수진의 강의를 듣고 있고, 다섯째는 좋은 환경 장비를 갖고 있고요. 여섯째는 풍부한 오전 서적 컬렉션을 가지고 있고, 일곱째는 이제 이론과 실습을 함께 하는 그런 게 특징이고, 여덟째는 국제 불교 교류가 되게 활발하다는 게 특징이고요. 아홉째는 완전한 장학금 제도를 갖추고 있다는 거. 열 번째는 졸업 후에 취업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 요게 이제 불광산 총림학원의 10가지 특징입니다. 네, 그 147페이지 보면은 불광산 승가교육의 3단 불교 교육 학제를
쭉 제가 적어놨고요.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광산 총림학원의 학제 과제를 보면 3년제입니다. 3년제에 전수 확보하고 국제 확보가 모두 3년제고 1학년 때는 기초 불학을 배우고 2, 3학년 때 좀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불광산 총림학원 2008년 9월부터 새롭게 학제를 개편해가지고 총림학원 하부에 남중불학원과 여중불학원에 각각 홍법과 행정을 위한 홍법 행정, 또 불법과 사찰 업무를 위한 사찰 사무관리, 그거는 지금 150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 새로운 과목을 더 이제 개설했습니다. 학과 과정에서 일반 과목 이외에 불광산 4대 종지, 사업 단위와 관련된 전문 과정을 더 제공함으로써 학생들 졸업 후에 불광산 체계에 바로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방불교 학원은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수준의 그런 기초교육 과정인데요. 불교사, 불교성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고 있고, 또 3위 학원이라고 있어요. 13세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들이 모두 이제 여기 입학이 가능한데, 남중 3위 학원이 있고, 여중 3위의 학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 수계 살림에 대해서 제가 또, 불광산의 수계 살림에 대해서 간단히 적어놨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남자 수계자와 여자 수계자가 월등히 살려나는 게 보이시죠? 표 4를 보시면 남자 구조, 이렇게 3남대기라고 하는 것은 구조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수계자 수가 1대3 정도, 비교했으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법계제도, 대구 4페이지 보시면 우리 법계제도가 좀 있습니다. 거기다 설명이 또 그렇게 있고요. 국제학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영문불학센터가 76년도에 세워졌고, 80년도에는 중국불교연구원에 국제학부 창설해서 불교학 연구 교류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네, 전수학부가 이제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전수학부가 이제 불광산 남중학부가 있고 불광산 여중학부가 이렇게 있습니다. 전수학부 1년 과정에는 불교 공통 과정을 이수하고 2학년 과정부터는 현장 실습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 문서 포교 방법, 법무 행정, 사찰 행정, 사회 응용학 등을 전문적으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불학원은 불학원에서 공부하려 해도 사회적으로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광산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교대학도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대만의 불광대학, 남아대학, 미국의 설해대학, 호주의 남천대학, 필리핀의 광명대학, 이렇게 5개 종합대학을 또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학원, 그리고 사실 대만도 한국처럼 출가자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교육을 대만은 먼저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출가를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육받은, 지금 아까 보셨지만 굉장히 많은 불자들이 불교 교육을 받은 거죠. 그럼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불광사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타격이 없을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성원대사의 생각은 제자들에게 항상 말씀하시기를 사찰은 출가자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를 하고 계시고요. 사찰은 수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무대중이 함께 소유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또 출가자들에게 계율을 잘 지킬 것을 강조하시고요. 비구니자들을 위해서 승급 방법, 인사이동 방법, 참화 휴학 요청의 방법, 의료 간호의 방법 등 명백하게 제정을 해서 그 규칙을 굉장히 엄격하게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광산 사이에서 또 남녀가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지만 전혀 동떨어져 있는 장소에 이렇게 마련해놨기 때문에 서로 교류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외국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구스님 같이 한 절에서 공부하는 게 좀 이상하다고 보신 경우가 있는데 전혀 교류를 안 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행사 외에는 교류를 안 하는 정확하게 남녀 유교를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뒤에는 제가 이제 몇 가지 제 생각을 좀 적어봤고요. 지금 이제 저희도 지금 출가자가 줄어들어서 많은 문제가 이제 발생하고 있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 교육제도 개선
바꾸겠다고 지금 이런 포럼을 하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만 불광산사의 그 모델을 좀 잘 보고 그거를 많이 좀 사용을 하면 어떨까? 이제 제가 공부하면서 우리도 굳이 4년을 필요가 있을까? 3년으로 승가대로 3년으로 바꾸고 그거 실습장을 같이 여자 그 비구니의 등유심을 같이 현장식 공부를 시키면서 떨어뜨려서 공부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할 때 그 불광산사의 시스템을 좀 도입을 해서 새롭게 좀 개편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한 것이 조금 불교 교육 불사 문제에 조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만 불교 역사부터 시작해서 대만 북광산 생각을 중심으로 발표해 주신 토프리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대로 그 문화 자산 퇴행으로 인간 불교를 실천하는 대만 불광산의 모토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역시 그 승가 교육뿐만 아니라 출제가 그리고 사익 교육까지 교육 방면에 좀 힘을 주고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 한국 불교의 승가 교육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오늘 교육아다리 6조 10주년 맞이해서 마련된 2020년도 교육아다리 추계 학술대회 2부에서는 법지 스님 그리고 유정 스님, 효석 스님 세 분 교육 아사리 스님들 모시고 중국, 대만, 티베트 불교, 북방 불교에서의 승가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발표와 또 이어지는 계속된 3부 발표 그리고 토론을 통해서 세계 승가 교육의 생생한 현장들뿐만 아니라 우리 승가 교육의 현장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이고 또 앞으로의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한국 불교의 공동 과제, 후계 방안 등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정말 바쁘신 가운데 2부 발표 끝까지 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부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해 주시고 같이 들어주신 아사리 스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지금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요. 한 10분 정도만 휴식하고 바로 또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녁 공양이 6시 예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3부에는 제일 그래도 정확 토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 교육원의 중요한 교육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고 보기 때문에 꼭 3부까지 좀 마무리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좀 10분 있다가 바로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